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7시간? 8시간?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는 느낌.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졸음이 쏟아지고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죠. 나는 수면 부족인가? 하고 생각하며 더 일찍 자려고 노력해봅니다. 하지만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은 오지 않고 결국 스마트폰을 들게 되죠. 그렇게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사실 문제는 수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면 알고리즘,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망가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러분의 수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하지만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자도 피곤한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문제점 1. 주말 보상, 수면의 함정. 자,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평일에 잠이 부족하니까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여러분의 수면 알고리즘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평일에는 새벽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시다가 금요일 밤만 되면 드디어 주말이다 하면서 늦게까지 깨어 계시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알람도 맞추지 않고 푹 자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후 1시, 2시까지 자게 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우리 몸이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매주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주말 보상 수면이 정확히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차상액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뇌의 한가운데 시신경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해 있죠. 이 작은 기관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관리합니다.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거죠. 이 시계는 아주 정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말에 3-4시간을 더 자버리면 이 시계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지?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가? 하면서 시계가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평소 시간이 되어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시계가 뒤로 밀려버렸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일요일 밤입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아직 주말 모드입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새벽 1시, 2시에 잠들게 되고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는 마치 새벽 4시에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주말 보상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평일에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의 위험도 증가하죠. 그럼 평일에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자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평일에 7시에 일어나셨다면 주말에도 늦어도 8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평일에 부족한 잠은 어떻게 채우나요? 하실 수 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평일 수면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수면 알고리즘을 더 망가뜨릴 뿐이죠. 그 문제점, 이 침대에서 보내는 과도한 시간. 두 번째 문제점은 침대와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을 잘 자려면 침대에 오래 있어야 해. 8시간을 자려면 적어도 9시간은 침대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일찍 침대에 들어갑니다. 아직 졸리지도 않은데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웹툰을 봅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불을 끄고 눈을 감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어느새 새벽 2시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족거나라고 합니다.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먹이를 주는 실험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죠. 파블로프에게 실험으로 유명한 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대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뇌는 침대를 각성 상태와 연결하게 됩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족거나를 깨는 겁니다.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해서 오히려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환자가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새벽 1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해봅시다. 침대에 8시간 있지만 실제로 잔 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럴 때 치료사는 환자에게 새벽 1시에 침대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새벽 1시요? 그럼 더 못 자는 거 아닌가요? 환자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침대에 있는 시간을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들게 됩니다. 침대와 수면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을 앞당깁니다. 15분씩 천천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밤 11시에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15분 규칙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15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가세요. 거실로 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올 때까지요. 그리고 정말로 졸릴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겁니다. 이미 침대에 누웠는데 왜 다시 일어나야 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수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침대는 오직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잠자기와 부부관계. 그 외에는 침대에서 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TV 보지 마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침대를 수면의 성소로 만드세요. 그곳은 오직 깊은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침대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그 문제점 3 블루라이트보다 더 나쁜 것. 세 번째 문제점,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나쁘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한다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를 켭니다. 이제 괜찮아. 블루라이트를 차단했으니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봐도 되겠지?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신적 자극입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뭘 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SNS를 확인하시나요? 온라인 쇼핑을 하시나요? 메시지에 답장을 하시나요? 이 모든 활동이 여러분의 뇌를 각성시킵니다. 뉴스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안해집니다. SNS를 보면 비교와 질투가 생기거나 재미있는 콘텐츠에 흥분합니다. 쇼핑을 하면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메시지에 답장을 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뇌를 깨웁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요.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잠들기 전에 일반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똑같이 SNS를 보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잠드는데 오래 걸렸고 수면의 질도 나빴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이 거의 효과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콘텐츠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영상, 자극적인 게시물, 논쟁적인 댓글, 이런 것들이 뇌를 활성화시켰던 겁니다.
우리 뇌에는 각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활성화되죠. 진화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원시 시대의 밤에 위험한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깨어나서 대응해야 했으니까요. 현대의 스마트폰은 이 각성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좋아요 알림 하나, 댓글 하나가 우리 뇌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정보로 인식됩니다. 뇌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파민 루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자야지 했다가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전부 말이죠. 1시간이나요? 그럼 뭘 하고 있으라는 거죠?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1시간을 수면 준비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으로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차분한 음악을 들으세요.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뇌를 진정시킵니다. 각성 시스템을 끄고 수면 시스템을 켜는 거죠.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할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 1시간을 보내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침실에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치워버리세요. 스마트폰은 거실이나 주방에서 충전하세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손 닿는 곳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만지게 되거든요. 그 문제점 4. 수면, 환경에 대한 무관심. 네 번째 문제점은 수면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는 환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십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만 감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더욱 그렇죠. 먼저 온도입니다. 여러분의 침실 온도가 몇 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면에 최적화된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게 너무 춥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최적 온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들 때 우리 몸의 핵심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수면을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방이 너무 따뜻하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침실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요. 따뜻해야 잘 자는 거 아닌가요? 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너무 추워도 안 됩니다.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몸이 떨리면서 근육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18-20도가 골디락스 존, 즉 딱 적당한 온도인 겁니다. 온도 조절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그러면 샤워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가지만 이후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체온 하강이 수면을 유도하죠. 두 번째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얼마나 어두운가요? 불만 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워야 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대기 전력 LED, 스마트폰 충전 표시 등 이 모든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눈은 감겨 있어도 빛을 감지하거든요. 눈꺼풀을 통과한 빛이 망막에 도달하면 뇌는 아직 밤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암막 커튼을 침방해서 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0분 더 길었습니다. 30분이면 한 수면 주기의 상당 부분이죠.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고 모든 LED를 가리세요.
스마트폰은 엎어놓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알람 시계도 LED가 없는 것으로 바꾸시거나 불빛이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두세요. 여러분의 시야에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도시에 살면 소음을 피할 수 없죠. 자동차 소리, 이웃의 발소리, 냉장고 소리. 이런 소리들이 수면 중에도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저는 소음이 있어도 잘 자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깨어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뇌파를 측정해보면 소음이 있을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자주 전환되는 거죠.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놓으세요.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주파수의 소리를 균일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불규칙한 소음을 마스킹해줍니다. 마치 소음의 담요를 덮는 것처럼요. 네 번째는 침구입니다. 여러분의 매트리스는 몇 년 된 건가요? 베개는요? 많은 분들이 10년 넘은 매트리스를 사용하십니다. 아직 멀쩡한데 뭐 하시면서요. 하지만 매트리스는 소모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탄성을 잃고 몸의 압력을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 뒤척이는 횟수가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합니다.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과 척추의 정렬을 제대로 유지해주지 못하는 베개를 사용하면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고 목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찾으세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옆으로 자시는 분이라면 좀 더 높은 베개가 필요하고 등을 대고 자시는 분이라면 낮은 베개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의 용도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침실로만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재택근무 공간이기도 하고 TV 시청 공간이기도 하고 운동 공간이기도 한가요?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책상을 치우세요. TV를 거실로 옮기세요. 운동기구를 다른 방에 두세요.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는 쉬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돈이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암막 커튼, 귀마개, 온도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문제점 5불안과 스트레스 관리의 실패.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발표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내 메시지를 왜 안 읽었을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침대가 생각의 경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낮에는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걱정거리가 밤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침실에서 할 일이라곤 잠드는 것밖에 없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 머릿속은 가장 시끄러워집니다. 이건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봅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를 바쁘게 만들어서 불안한 생각들이 전면에 나오지 못하게 억눌러 놓는 거죠.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외부 자극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억눌렸던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이제야 나올 차례야 하면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밤에 하는 걱정이 낮에 하는 걱정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 우리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피곤할수록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별거 아니네 했던 일도 밤에 생각하면 엄청난 재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실수 때문에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남는 거야. 이렇게 파국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건 우리 몸의 투쟁 마이너스 토피 반응입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생존을 위해 활성화되는 시스템이죠. 문제는 실제로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뿐인데 몸은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잠이 올 수 없죠. 진화적으로 보면 위험 상황에서 잠드는 건 자살 행위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흰 곰만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요. 생각을 억압하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30분 정도를 걱정하는 시간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마음껏 걱정하세요. 종이에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침대에서 걱정이 떠오를 때, 이건 내일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 하고 미룰 수 있습니다. 뇌가 안심하는 거죠. 이 문제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둘째, 뇌 비우기 연습을 하세요. 자기 전에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써내려 가세요. 내일 할 일, 걱정되는 것, 화난 것, 슬픈 것, 뭐든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계속 맴돌지만 종이에 적어놓으면 머리에서 꺼낼 수 있거든요. 마치 컴퓨터의 RAM에서 하드디스크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처럼요. 셋째, 4-7-8 호흡법을 배우세요. 이건 아주 강력한 이완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간 숨을 내쉽니다. 이걸 4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계의 핵심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몸이 휴식-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처음에는 7초간 숨을 참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3-5-6이나 4-6-7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거죠. 넷째, 신체 스캔 명상을 해보세요. 침대에 편하게 누우신 다음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주위를 올려가는 겁니다. 내 발가락을 느낀다. 발바닥을 느낀다. 발목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각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위가 이완되는 것을 상상하세요.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이 방법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끊깁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수면제보다도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생각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듯이 마음이 힘들 때 전문가를 찾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면 알고리즘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 자, 이제 5가지 문제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주말 보상 수면, 침대에서의 과도한 시간, 잠들기 전 정신적 자극, 수면 환경 무관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실패. 이것들이 여러분의 수면 알고리즘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하실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이번 주에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다음 주에는 침대 사용 규칙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해야 할까요?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둘째, 수면 일기를 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하세요. 어제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하세요. 그리고 전날 했던 활동들도 적으세요. 운동했는지, 카페인을 마셨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등. 2주 정도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다음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토요일에 늦게 일어나면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수면 위생이라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한 기본 원칙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에도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침대는 잠자기와 부부관계만.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술은 수면을 방해하니 피하기. 저녁 운동은 좋지만 자기 3시간 전까지만.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이런 원칙들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야 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넷째, 수면 창을 찾으세요. 수면 창이란 여러분의 몸이 잠들 준비가 된 시간대를 말합니다. 보통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수면 창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며칠 동안 관찰해보세요. 언제 하품이 나오는지, 언제 눈이 감기는지, 언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주목하세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수면 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수면 창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열립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각성 상태가 되어서 1-2 시간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면 창을 놓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이 드라마만 끝까지 보고 이 게임만 클리어하고 하다가 수면 창을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수면 창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밤 전체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수면 습관을 바꾸는 건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실천했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늦잠을 자지 않기로 했다면 처음 주말은 정말 힘들 겁니다. 몸이 더 자고 싶어 할 테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면의 과학,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할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잠이야 그냥 좀 부족하면 어때? 커피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뇌를 봅시다. 잠잘 때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글림프계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중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톡성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과 학습입니다. 잠잘 때 우리 뇌는 낮에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이 과정에 중요하죠. 수면이 부족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4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전날 밤을 새우는 건 정말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날 공부한 내용이 제대로 기억되지 않으니까요.
면역 시스템도 수면에 크게 의존합니다. 잠잘 때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생산하고 활성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기 전 참가자들의 수면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들은 8시간 이상 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대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당뇨병과 비만 위험이 높습니다. 심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혈압은 내려갑니다. 심장이 쉬는 시간이죠.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 시간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신 건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면과 정신 건강은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악화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10배, 불안장애 발병 위험이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입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12% 높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 행위입니다. 운동보다, 식단 관리보다, 영양제 섭취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만든 수면 적자. 사실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수면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건 게으른 거다.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 난 4시간만 자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죠. 유명 CEO들의 이야기가 비화됩니다. 그 사람은 하루 4시간만 자고도 저렇게 성공했어.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생체 리듬은 성인과 다릅니다. 사춘기가 되면 수면 단계가 뒤로 밀립니다. 자연스럽게 밤 11시나 12시에 졸리고 아침 8시나 9시에 일어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학교는 8시에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은 억지로 생체 리듬을 거스르며 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학업 성적, 정신 건강, 심지어 교통사고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근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시선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24시간 연결된 디지털 세상입니다.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고 언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수면 시간도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수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수면이 생산성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충분히 잔 직원이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도 이득입니다. 하지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문화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나는 건강을 위해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요. 소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개인들의 선택이 모이면 문화가 바뀝니다. 이미 일부 선진적인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낮잠 공간을 만들고 야근을 줄이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꽤 나가며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있는 습관들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기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수면은 극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자도 피곤한 아침은 사라지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아침이 올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처음 며칠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만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쉬워졌나요? 낮에 졸음이 덜한가요? 집중력이 좋아졌나요? 기분이 나아졌나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수면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높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자버리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수면 알고리즘 리셋 30일 플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30일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1주차 기상시간 고정. 마이너스 목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주말 포함. 마이너스 알람을 침실 반대편에 놓으세요. 알람을 끌어 일어나야 하니까 다시 눕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최소 10분 이상. 마이너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주차 침대 사용 규칙. 마이너스 1주차 습관 유지 새로운 규칙 추가. 마이너스 침대는 오직 잠자기와 부부관계만. 마이너스 침대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TV 금지. 마이너스 15분 규칙 실천 15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나오기. 마이너스 수면 일기 시작하기. 3주차 저녁 루틴 만들기. 마이너스 1-2주차 습관 유지 저녁 루틴 추가. 마이너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모든 디지털 기기 끄기. 마이너스 저녁 루틴 만들기 샤워 마이너스 독서 마이너스 호흡 연습 같은 일련의 활동. 마이너스 조명 줄이기 저녁 8시 이후 밝은 조명 피하기. 마이너스 걱정 시간 만들기 저녁 7-8시 30분. 4주차 수면 환경 최적화. 마이너스 1-3주차 습관 유지 환경 개선. 마이너스 침실 온도 18-20도 유지. 마이너스 안마 커튼 설치 또는 수면 안대 사용. 마이너스 모든 LED 불빛 가리기. 마이너스 화이트 노이즈 머신 또는 귀마개 사용. 마이너스 침구 점검 매트리스와 베개가 적절한지 확인. 30일 후에는 이 모든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면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 자주 묻는 질문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Q 저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인데요. A 잠이 없는 체질이라는 건 대부분 오해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극소수 존재하긴 합니다.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죠. 나머지 99%는 하루 7-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난 5시간만 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체크해보세요. 카페인 없이 살 수 있나요? 주말에 평소보다 더 자나요? 낮에 졸음이 오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99%에 속합니다. Q 낮잠을 자는 건 좋은가요? 나쁜가요? A 낮잠은 양날의 검입니다. 30분 이내 짧은 낮잠은 각성도와 인지 기능을 높입니다. 특히 오후 1-3시 사이에 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깨어날 때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걸 수면 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밤 수면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Q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A 수면제는 단기적 해결책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을 도와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만 복용해야 하고 가능한 짧은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으면서도 수면, 위생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약 없이 잘 자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Q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 운동은 수면에 아주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잡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하면 더욱 좋죠. 저녁 운동도 괜찮지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몸이 진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Q 알코올은 수면에 도움이 되나요? A 많은 분들이 술 한잔하면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인데 기억 통합과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자려고 술 마신다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성과 불면증을 동시에 얻게 될 수 있습니다. Q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좋나요? A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달새형입니다. 저녁 9시면 졸리고 아침 5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빼미형입니다. 자정에 졸리고 아침 8-9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죠. 자신의 타입을 거스르지 마세요. 올빼미형인데 억지로 일찍 자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대신 자신의 리듬에 맞춰 규칙적인 스케줄을 만드세요. 물론 사회생활 때문에 완벽하게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특별한 상황들, 교대 근무, 시차, 그리고 아기. 모든 사람이 규칙적인 9to6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필요하겠죠. 교대 근무자를 위한 조언. 교대 근무는 수면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생체 리듬을 거스르며 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밤 근무를 하신다면 근무 중에 밝은 빛에 노출되세요. 최대한 밝은 조명 아래서 일하세요. 이게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퇴근 후 집에 갈 때는 선글라스를 쓰세요. 아침 햇빛이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면 안 되니까요. 집에 도착하면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가능하면 교대 스케줄이 천천히 앞으로 도는 게 좋습니다. 아침 마이너스 오후 마이너스 저녁 마이너스 밤 순서로요. 뒤로 도는 것보다 적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대가 바뀔 때는 최소 이틀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새로운 스케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해외여행과 시차 적응. 시차 적응의 핵심은 pitch입니다. 도착지의 시간에 맞춰 pitch에 노출되는 걸 조절하는 거죠. 동쪽으로 여행할 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침 햇빛을 많이 받으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여행할 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저녁 햇빛을 받으세요. 비행기 안에서는 도착지의 시간에 맞춰 행동하세요. 도착지가 밤이면 비행기 안에서도 자려고 노력하고 낮이면 깨어 있으세요. 멜라토닌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동쪽으로 갈 때는 현지 시간으로 자기 전에, 서쪽으로 갈 때는 새벽에 복용하세요. 아기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 아기가 있으면 충분히 자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파트너와 교대로 돌보세요. 한 사람이 밤 전체를 깨어있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자정까지, 다른 사람은 그 이후를 담당하는 식으로요. 아기가 낮잠 잘 때 같이 자세요.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님, 친구, 베이비시터. 누구든 좋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푹 잘 수 있는 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기들은 잘합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면 밤잠을 더 잘 자게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수면, 그 이상의 의미.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80년을 산다면 그중 27년은 잠자는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기본 권리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잠은 연결됩니다. 잘 자면 더 좋은 부모가 됩니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더 좋은 친구가 됩니다. 더 좋은 직원이나 동료가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반대로 잘 잤을 때는 모든 게 더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문제를 더 창의적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우선순위에 두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잘 쉰 여러분이 그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마지막 메시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는 제대로 잠자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을 줄이는 게 성실함의 증거라고 배웠죠.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천천히요. 조금 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딱 한 가지만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거나 30분 일찍 눕거나 커튼을 더 두껍게 치거나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나아졌다면 계속하세요. 별 차이가 없다면 다른 걸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잘 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냥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수면 알고리즘은 망가졌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필요한 건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실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친절함입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영상 마무리 멘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